차가운 바닷바람이 그녀의 실크 블라우스 자락을 부드럽게 흔들었다. 서유진은 아찔한 높이의 절벽 끝에 위치한 JX그룹의 프라이빗 빌라 테라스에 서서 저 멀리 수평선 위로 물들어가는 저녁 노을을 무심하게 바라보았다. 모든 것이 그림처럼 완벽했다. 최고급 샴페인이 담긴 크리스털 잔 섬세하게 조각된 100대리석 난간, 그리고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남자 그녀의 남편 강태준의 그림자까지도. 하지만 이 완벽한 풍경 속에는 보이지 않는 균열이 치명적인 독처럼 번지고 있었다. 강태준은 최고급 이탈리아산 수트를 입은 채 단 한순간도 아내에게 눈길을 주지 않고 있었다. 그의 시선은 오직 그의 옆에 요염하게 서 있는 여자 배우 한소희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한소희는 유진의 자리를 빼앗은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듯 승리자의 미소를 지으며 유진의 심기를 건드렸다. 오늘 이 자리는 태준이 유진에게 마지막 대화를 하자며 부른 자리였다. 이혼 서류에 조용히 도장을 찍으라는 무언의 압박이자 그의 새로운 여자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라는 잔인한 통보였다. 이제 그만 인정하는 게 어때요, 서유진 씨. 당신의 시대는 끝났어요. 태준 씨, 옆자리는 이제 내 것이고 당신은 그저 과거의 유물일 뿐이라고요. 한소희가 붉은 입술을 비틀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비수가 숨겨져 있었다. 유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여전히 먼 바다를 향해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그녀가 청춘과 재능을 모두 바쳐 이룩한 이 제국이 이렇게 허무하게 빼앗길 수는 없었다. 유진은 강태준을 단순한 남편으로만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파트너이자 그녀가 가진 모든 전략과 비전을 실현시켜줄 유일한 도구였다. JX그룹의 신화는 사실상 그녀의 머리에서 시작되었다. 이름 없는 중소기업을 지금의 거대 그룹으로 키워낸 획기적인 인수합병 전략, 해외 시장을 개척한 과감한 투자 계획, 모두 유진의 작품이었다. 하지만 세상은 강태준만을 기억했고 그녀는 그림자 속에서 만족해야만 했다. 아들 민준을 위해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강태준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차갑고 권위적이었다. 유진, 더 이상 추하게 굴지 마. 당신이 원하는 건 뭐든 들어주겠어. 위자료는 부족함 없이 챙겨줄 테니 민준이 양육권만 넘기고 조용히 사라져줘. 그의 말에는 일말의 미안함이나 죄책감도 담겨 있지 않았다. 마치 낡은 가구를 버리는 사람처럼 그는 너무나도 쉽게 지난 10년의 세월을 지워버리려 하고 있었다. 그에게 유진은 더 이상 쓸모없는 존재, 걸림돌일 뿐이었다. 민준이는 못 줘요. 내 아들이에요. 당신 같은 사람이 아빠라는 사실조차 알게 하고 싶지 않아. 유진이 처음으로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픔에 젖어 있지 않았다. 차가운 분노와 경멸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다. 그녀의 그 눈빛에 강태준의 미간이 순간적으로 찌푸려졌다. 그는 언제나 순종적이고 현명했던 아내가 이런 식으로 반항하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 그것은 그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혔다. 바로 그 순간 옆에 있던 한소희가 교활한 미소를 지으며 유진에게 한 걸음 다가왔다. 어머,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보네. 당신 아들이라고 곧 내 아들이 될 아이야. 내가 JX그룹의 안주인이 되면 그 아이도 나에게 어머니라고 부르게 될 거라고. 당신이라는 존재는 그 아이 기억 속에서 깨끗하게 지워질 거야. 그 말은 유진의 마지막 이성의 끈을 끊어버렸다. 유진은 자신도 모르게 손을 들어 한소희의 뺨을 향해 휘둘렀다. 하지만 손이 닿기도 전에 한소희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과장되게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다. 그리고는 유진의 손목을 강하게 붙잡았다. 여배우라고는 믿을 수 없는 악력이었다. 감히 네가 누굴 쳐. 한소희의 눈빛이 살기로 번뜩였다. 그녀는 유진을 난간 쪽으로 거칠게 밀어붙였다.
유진은 순간적으로 균형을 잃고 휘청거렸다. 그녀는 떨어지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난간을 붙잡았지만 한소희는 집요하게 그녀를 밀어냈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일어났다. 유진은 도움을 구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남편을 바라보았다. 강태준. 그녀가 사랑했고 그녀의 모든 것을 바쳤던 남자. 그는 그저 무표정한 얼굴로 모든 것을 지켜보고만 있었다. 그의 눈빛은 마치 흥미로운 연극을 관람하는 관객과도 같았다. 그 순간 유진은 깨달았다. 이것은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었다. 처음부터 계획된 살인이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그들의 마지막 카드였던 것이다. 안 돼. 유진의 절규는 바람소리에 묻혔다. 한소희는 마지막 힘을 다해 유진을 밀어냈다. 난간을 붙잡고 있던 유진의 손가락이 힘없이 풀렸다. 그녀의 몸이 허공으로 던져졌다. 세상이 거꾸로 돌았다. 저 멀리 보이는 빌라에 불빛 차갑게 자신을 내려다보는 두 개의 인형. 그리고 부서지는 파도 소리가 점점 멀어졌다. 그녀의 눈앞에 4살배기 아들 민준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민준아. 마지막 생각과 함께 그녀의 의식은 차가운 바닷속 어둠으로 가라앉았다. 몸이 부서지는 듯한 고통과 함께 유진은 의식을 되찾았다. 눈을 뜨자 가장 먼저 보인 것은 낡고 얼룩진 나무 천장이었다. 희미한 약초 냄새와 축축한 흙 냄새가 코를 찔렀다. 그녀는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전혀 알 수 없었다. 몸을 움직이려 하자 온몸의 뼈마디가 비명을 지르는 듯한 격통이 밀려왔다. 그녀는 간신히 고개를 돌려 주변을 살폈다. 낡은 침대, 작은 탁자, 그리고 벽난로에서 타오르는 작은 불꽃. 외딴 오두막 같았다. 길 깨어났는가? 쉰 목소리가 들려왔다. 유진이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리자 백발의 노인이 죽 그릇을 들고 서 있는 것이 보였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었고 눈빛은 평생의 풍파를 겪은 사람처럼 깊고 고요했다. 그는 자신을 이 근처에서 약초를 캐며 혼자 사는 전직 군의관이라고 소개했다. 파도에 떠밀려온 그녀를 발견하고 이곳으로 데려와 치료해 주었다는 것이었다. 그는 유진이 누구인지 어쩌다 그렇게 되었는지 묻지 않았다. 노인의 간호 덕분에 유진은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졌다. 하지만 그녀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다. 왼쪽 다리는 복합골절로 인해 평생 후유증을 안고 살아야 했고 온몸에는 흉터가 남았다. 그러나 육체적인 고통보다 그녀를 더 괴롭힌 것은 배신감과 아들에 대한 그리움이었다. 그녀는 뉴스 기사를 통해 자신이 공식적으로 사망 처리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JX그룹 안주인 서유진 실족사로 비극적 결말. 기사 제목 아래에는 슬픔에 잠긴 표정으로 인터뷰를 하는 강태준의 사진이 실려 있었다. 그 위선적인 모습에 유진은 구역질이 났다. 그는 아내의 죽음을 자신의 이미지를 포장하는 데 이용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검은 상복을 입은 채 슬픔에 잠긴 연기를 하는 한소희가 있었다. 세상은 그들의 완벽한 영위에 속아 넘어갔고 유진의 죽음은 그저 비극적인 사고로 묻혔다. 그녀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고통이 느껴졌지만 심장이 타들어가는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이대로 죽은 사람으로 남아있을 수는 없었다. 유진은 노인에게 부탁해 낡은 노트북 하나를 구했다. 그녀는 자신의 죽음을 위장한 채 세상 밖으로 나갈 수도 없었기에 온라인으로 모든 정보를 수집해야만 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편을 만드는 것이었다. 그녀의 머릿속에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다. 최진우. 한때 JX그룹의 최고 보안 책임자였지만 강태준의 비리를 알게 된 후 억울하게 해고당한 인물이었다. 그는 강태준에게 깊은 원한을 품고 있었고 유진의 능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존경하는 사람이었다. 유진은 암호화된 통신망을 통해
최진우에게 조심스럽게 연락을 취했다. 처음에는 그녀의 메시지를 믿지 않던 최진우도 유진만이 알 수 있는 과거의 암호를 듣고 나서야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는 유진이 살아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지만 이내 그녀의 복수를 돕겠다고 맹세했다. 그는 강태준의 감시망을 피해 유진이 머무는 오두막으로 찾아왔다. 몇 년 만에 재회한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유진의 변해버린 모습에 최진우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회장님, 아니 유진님, 제가 너무 늦었습니다. 그놈들이 그런 짓을 저지를 줄은. 최진우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유진은 담담하게 고개를 저었다. 지난 일은 중요하지 않아요, 최 실장님. 중요한 것은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점이죠. 강태준과 한소희,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될 겁니다. 저는 그들의 완벽한 제국을 바로 제 눈앞에서 무너뜨릴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이제 복수의 서막이 올랐다. 유진은 최진우를 통해 JX그룹의 내부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JX그룹의 안주인 서유진이 아니었다. 그녀는 세상에서 지워진 유령 복수를 위해 다시 태어난 존재였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지식과 경험을 총동원하여 강태준의 약점을 파고들기 시작했다. 첫 번째 목표는 JX그룹의 자금 흐름이었다. 그녀는 강태준이 비자금을 조성하고 있다는 확신이 있었고 그것을 찾아내 세상에 폭로하는 것이 복수의 첫 단추가 될 것이었다. 그녀는 밤낮으로 노트북 앞에 앉아 복잡한 데이터와 씨름했다. 최진우가 빼내온 내부 자료들을 분석하며 그녀는 거대한 돈의 흐름 뒤에 숨겨진 비밀 계좌의 흔적을 추적했다. 마치 예전에 JX그룹의 미래 전략을 기획했던 것처럼 그녀는 이제 JX그룹을 무너뜨릴 전략을 짜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복수심으로 불타고 있었지만 머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녀는 강태준이 자신의 가장 큰 실수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줄 생각이었다. 그것은 바로 서유진이라는 여자를 적으로 돌린 것이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다. 서유진의 세상은 끝없는 고통과 희미한 의식의 파편들로만 이루어져 있었다. 그녀는 차가운 바다의 어둠과 자신의 몸을 꿰뚫는 듯한 통증 사이를 오갔다. 때로는 아들 민준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했고 때로는 강태준의 냉혹한 눈빛과 한소희의 조롱 섞인 미소가 악몽처럼 그녀를 덮쳤다. 그녀는 매 순간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었지만 알 수 없는 힘이 그녀의 생명을 붙들고 놓아주지 않았다. 그것은 어쩌면 아들에 대한 모성애였고 어쩌면 끓어오르는 분노였을 것이다. 그녀를 구한 노인은 말이 없었다. 그는 매일 묵묵히 산에서 약초를 캐와 다려주었고 부서진 그녀의 다리를 정성껏 돌보았다. 그의 거친 손길은 투박했지만 놀라울 정도로 섬세했다. 유진은 그가 과거에 대단한 의술을 가졌던 사람임을 직감할 수 있었다. 그는 유진의 과거를 묻지 않았고 유진 역시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침묵 속에서 오가는 기묘한 신뢰만이 존재했다. 노인은 그저 꺼져가는 생명을 살리려 했고 유진은 그저 살아야만 했다. 몇 주가 흐르고 유진은 마침내 침대에서 몸을 일으킬 수 있게 되었다. 창밖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낯설게 느껴질 정도였다. 그녀는 노인이 깎아준 조잡한 목발의 의지에 절뚝거리며 오두막 안을 걸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부서진 다리가 비명을 질렀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이 고통은 살아있다는 증거였다. 그리고 살아있는 한 그녀는 복수해야만 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복수라는 단어는 생존과 동의어가 되어가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노인은 읍내에 다녀왔다며 낡은 신문 뭉치를 던져주었다. 유진은 무심코 신문을 집어들었다가 한면에 실린 자신의 얼굴 사진을 보고 숨을 멈췄다. JX그룹 서유진 비극적 사고로 사망.
헤드라인 아래에는 그녀의 장례식 소식이 상세하게 실려 있었다. 수많은 재계 인사들과 유명인들이 참석한 성대한 장례식. 그리고 그 중심에는 비통한 표정으로 조문객을 맞는 남편 강태준과 그의 곁을 지키는 한소희의 모습이 있었다. 유진은 기사를 읽는 내내 손을 부들부들 떨었다. 기사 속 강태준은 아내를 잃은 슬픔에 잠긴 로맨티스트로 미화되어 있었다. 그녀는 저의 전부였습니다. 그녀 없는 JX그룹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의 위선적인 인터뷰 내용에 유진은 헛웃음이 나왔다. 전부 그녀를 절벽에서 밀어버리는 것을 방관한 남자가 할 소리는 아니었다. 한소희는 검은 드레스를 입고 슬픔에 잠긴 척 연기했지만 사진 속 그녀의 눈빛에서는 미세한 승리감을 읽을 수 있었다. 그 순간 유진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미련과 슬픔이 산산조각 났다. 그 자리에는 차가운 증오와 불타는 복수심만이 남았다. 그들은 그녀를 죽였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죽음마저도 자신들의 이미지를 위한 도구로 이용하고 있었다. 그녀의 존재를 완벽하게 지워버리고 그들의 더러운 관계를 정당화하려 했다. 유진은 신문을 구겨쥔 채 창밖의 어둠을 노려보았다. 강태준, 한소희, 내가 지옥에서 돌아왔다는 걸 곧 알게 될 거야. 너희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을 내 손으로 무너뜨려 주겠어. 그날 이후 유진의 재활은 놀라운 속도로 진행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고통에 신음하지 않았다. 오히려 고통을 복수를 위한 담금질 과정으로 여겼다. 그녀는 매일 목발에 의지해 산길을 오르내리며 무뎌진 근육을 단련했다. 그녀의 눈빛은 이전의 온화함을 완전히 잃고 날카로운 칼날처럼 변해 있었다. 노인은 그녀의 변화를 말없이 지켜볼 뿐이었다. 그는 그녀의 눈에서 지옥을 본 사람의 그림자를 읽었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유진은 노인에게 돈을 빌려 노트북과 위성 인터넷 장비를 구해달라고 부탁했다. 도시와 단절된 이 깊은 산속에서 그녀가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창구였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지식과 해킹 기술을 동원하여 JX그룹의 철통 같은 보안망에 접근할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이 설계에 참여했던 시스템의 취약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유령처럼 흔적을 남기지 않고 그들의 내부로 침투해야만 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자신의 복수를 도와줄 유일한 사람, 최진우에게 연락을 취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강태준의 비리를 폭로하려다 억울하게 쫓겨난 후 작은 보안 업체를 운영하며 재기를 노리고 있었다. 그는 누구보다 강태준을 증오했고 유진의 능력을 진심으로 존경했다. 유진은 여러 개의 가상 서버를 거치는 복잡한 우회 경로를 통해 절대 추적당하지 않을 익명의 이메일을 최진우에게 보냈다. 메일의 내용은 단 한 줄이었다. 블루밍턴 프로젝트 2015년 4월 17일. 그것은 과거 유진과 최진우 단둘만이 알던 극비 프로젝트의 암호명이었다. 최진우는 처음 메일을 받았을 때 누군가의 악의적인 장난이라고 생각했다. 서유진은 이미 죽은 사람이었다. 하지만 블루밍턴 프로젝트라는 단어를 보는 순간 그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그것은 JX그룹의 역사를 바꾼 결정적인 M&A 프로젝트였고 그 세부 계획은 강태준조차 모르는 오직 유진과 당시 보안 책임자였던 자신만이 공유했던 1급 비밀이었다. 최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보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몇 분 후 다시 답장이 왔다. 당신이 충성을 맹세했던 사람. 최진우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그는 약속된 암호화 채팅 프로그램에 접속했다. 화면에 나타난 익명의 대화 상대에게 그는 마지막 확인 질문을 던졌다. 제가 회장님께 마지막으로 드렸던 보고서의 제목은 무엇이었습니까? 잠시 후 화면에 답이 떠올랐다. 프로메테우스의 불. 그 순간 최진우의 모든 의심이 사라졌다. 그것은 그가 해고되기 직전 강태준의 비자금 내역을 정리하여 유진에게 비밀리에 올렸던 보고서의 제목이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세상에 단 두 사람뿐이었다. 그는 키보드 위에서 손을 떨며 타자를 쳤다. 회장님, 정말 살아계셨군요. 유진은 담담하게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다. 절벽에서의 추락, 기적적인 생존, 그리고 복수를 위한 계획까지. 모든 이야기를 들은 최진호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다. 그 짐승만도 못한 놈들. 제가 반드시 그들을 제 손으로. 최진호는 말을 잇지 못했다. 유진은 그를 진정시켰다. 실장님 감정적인 대응은 일을 그르칠 뿐이에요. 우리는 더 차갑고 더 치밀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강태준은 이제 과거의 강태준이 아니에요. 그는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거물이 되었고 그의 주변은 온통 그에게 충성하는 놈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녀의 말은 냉정했지만 최진호는 그 안에 담긴 뜨거운 분노를 느낄 수 있었다. 최진호는 유진의 충실한 눈과 귀가 되어주기로 맹세했다. 그는 자신의 보안 기술과 네트워크를 총동원하여 JX그룹의 내부 정보를 빼내기 시작했다. 유진은 그의 도움을 받아 JX그룹의 재무제표 내부 감사자료 임원들의 이메일 등 방대한 데이터를 손에 넣었다. 그녀는 오두막의 작은 책상에 앉아 마치 거대한 전쟁을 지휘하는 사령관처럼 정보를 분석하고 전략을 세웠다. 그녀의 복수는 이제 막 첫 발을 내디딘 것이었다. 밤이 깊어지고 유진은 노트북 화면에서 눈을 떼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바람소리만이 윙윙거렸다. 그녀는 자신의 처지가 이 어둠과 같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어둠 속에 주저앉지 않을 것이었다. 그녀 스스로가 어둠이 되어 그들을 심판할 터였다. 그녀는 더 이상 연약한 서유진이 아니었다. 그녀는 복수의 화신 유령이 되어 돌아온 심판자였다. 그녀의 손끝에서 거대한 제국의 붕괴가 시작되고 있었다. 서유진이 사라진 JX그룹의 저택은 영혼을 잃은 거대한 유령선과 같았다. 고용인들은 그림자처럼 조용히 움직였고 화려한 가구와 예술품들은 차가운 공기 속에서 먼지만을 쌓아가고 있었다. 집안의 모든 온기는 그녀와 함께 절벽 아래로 사라져버린 듯했다. 이 삭막한 공간에 새로운 안주인이 된 한소희는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하려 애썼지만 그럴수록 이질감만 더욱 선명해질 뿐이었다. 그녀의 요란한 웃음소리는 텅 빈 복도에서 공허하게 울려 퍼졌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내 살배기 아이 강민준이 있었다. 민준은 엄마의 장례식이 끝난 이후로 단 한 번도 울지 않았다. 아이는 그저 말수가 더 줄었고 대부분의 시간을 방구석에 앉아 엄마가 선물해준 특수 제작 태블릿 PC에만 몰두했다. 어른들은 엄마를 잃은 충격으로 아이가 자폐적인 성향을 보이는 것이라 수군거렸다. 강태준조차 아들을 그저 귀찮은 존재, 자신의 완벽한 새 출발에 딸린 사소한 흠집 정도로 여겼다. 아무도 그 작은 아이의 침묵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알지 못했다. 민준의 세상은 숫자로 이루어져 있었다. 아이는 3살 때 이미 대학 수준의 미적분을 이해했고 4살이 된 지금은 양자역학의 기본 개념을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았다. 유진은 아들의 비범한 재능을 일찌감치 알아보고 아이의 두뇌 발달에 맞춰 특별한 교육용 소프트웨어가 담긴 태블릿을 선물했다. 복잡한 알고리즘 퍼즐, 가상현실 코딩 시뮬레이터, 금융시장 분석 프로그램 등이 게임의 형태로 위장되어 있었다. 민준에게 태블릿은 세상과 소통하는 유일한 창이자 자신의 능력을 시험하는 무한한 놀이터였다. 엄마가 사라진 이유를 민준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아이는 어른들의 표정과 목소리 톤, 눈빛의 미세한 떨림 속에서 진실을 읽어내는 능력이 있었다. 아빠라는 남자의 차가운 위선과 한소희라는 여자의 탐욕스러운 거짓말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장례식장에서 슬픈 척 연기하던 두 사람의 모습을 민주는 방 한구석에서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리고 그들의 연기가 끝나고 단둘이 남았을 때
아주 잠깐 스쳐 지나간 안도감과 승리감의 표정을 놓치지 않았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민준의 조용한 확신이 차가운 분노로 바뀐 것은 어느 날 밤이었다. 잠에서 깬 민준은 물을 마시기 위해 1층으로 내려갔다가 서재에서 새어나오는 강태준과 한소희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다. 이제 정말 다 끝난 거지. 그 여자 유령이라도 돼서 나타나는 거 아니야. 한소희의 교태 섞인 목소리였다. 강태준은 귀찮다는 듯이 대답했다. 시끄러워. 시체도 못 찾을 만큼 깊은 바다야. 죽은 사람은 말이 없는 법이지. 이제 당신은 JX그룹의 안주인 행세나 제대로 하면 돼. 쓸데없는 걱정 말고. 그 순간 민준의 작은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엄마는 사고로 죽은 것이 아니었다. 저 두 사람이 엄마를 죽인 것이었다. 아이의 작은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다. 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슬픔은 순식간에 증발했고 그 자리에는 얼음처럼 차갑고 강철처럼 단단한 무언가가 자리 잡았다. 아이는 조용히 계단을 다시 올라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태블릿 화면을 켰다. 화면 가득한 복잡한 코드들이 아이의 얼굴을 파랗게 비추었다. 이제 게임은 끝났다. 전쟁의 시작이었다. 민준의 첫 번째 공격은 누구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사소하고 교묘했다. 그는 JX그룹 저택의 중앙 제어 시스템에 침투했다. 엄마가 직접 설계에 참여했던 그 시스템은 민준에게 익숙한 놀이터와 같았다. 그는 먼저 와인 저장고에 온도 조절 장치를 조작했다. 설정 온도를 미세하게 2도 높여 강태준이 아끼는 수억 원짜리 빈티지 와인 수백 병의 품질을 서서히 망가뜨리기 시작했다. 누구도 그것을 시스템 오류 이상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다음 목표는 강태준의 개인 일정이었다. 민준은 아빠의 비서 시스템에 접속해 중요하지 않은 미팅 시간을 몰래 1시간씩 뒤로 미루거나 약속 장소를 비슷한 이름의 다른 건물로 바꾸어 놓았다. 강태준은 연이어 발생하는 사소한 착오들에 불같이 화를 내며 비서들을 족쳤지만 전산 기록에는 아무런 해킹의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유능한 비서들이 갑자기 단체로 무능해졌다고만 생각할 뿐이었다. 한소희 역시 민준의 조용한 공격 대상에서 예외는 아니었다. 그녀가 새로 들여놓은 최고급 명품 옷과 가방들이 의류 관리 시스템의 오류로 인해 망가지는 일이 잦아졌다. 스팀 온도가 갑자기 최고로 올라가 실크 드레스를 태워버리거나 습도 조절 장치가 고장나 가죽 가방에 곰팡이가 피게 만드는 시기였다. 한소희는 수천만 원짜리와 만원짜리 물건들이 망가질 때마다 히스테리를 부렸지만 서비스 센터에서는 원인을 알 수 없는 기계 결함이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민주는 이 모든 것을 표정 없는 얼굴로 지켜보았다. 아이는 JX그룹의 네트워크를 자신의 집 앞마당처럼 돌아다녔다. 그룹의 방화벽은 민준에게 복잡한 미로 게임과 같았고 최고 수준의 보안 전문가들이 설치해놓은 암호화 시스템은 재미있는 수학 문제일 뿐이었다. 그는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고 정보를 빼내고 시스템을 조작하는 방법을 터득해 나갔다. 그는 아직 거대한 제국을 무너뜨릴 힘은 없었지만 그 제국의 심장부에 작은 균열들을 만들어낼 능력은 충분했다. 어느 날 한소희는 민준의 환심을 사기 위해 그가 가장 아끼는 로봇 장난감과 똑같은 모델을 사와서 선물했다. 민준아, 이제 새엄마가 사준 로봇 가지고 놀아. 헌건 버리자. 그녀는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민준의 낡은 로봇을 빼앗아 버리려 했다. 그 로봇은 유진이 직접 프로그래밍 칩을 심어준 세상에 단 하나뿐인 장난감이었다. 민준은 처음으로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아이의 눈빛은 내 살배기의 것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차갑고 깊었다. 그날 밤 JX그룹 주가 정보 시스템에 미세한 오류가 발생했다. 특정 통신사를 사용하는 일부 VIP 고객들에게 JX그룹의 예상 실적에 대한 부정적인 분석 보고서가 담긴 스팸 메일이 발송된 것이다.
JX그룹의 보안팀이 사태를 파악했을 때는 이미 시장에 미세한 불안감이 퍼진 후였다. 주가에 큰 영향은 없었지만 강태준은 경노했다. 그는 이것을 경쟁사의 소행으로 단정하고 전산 보안 시스템을 최고 등급으로 업그레이드하라고 지시했다. 강태준은 자신의 발밑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자신의 집안에서 4살 빼기 아들이 거대한 제국을 향한 방역의 첫발을 내디뎠다는 사실을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민주는 자신의 태블릿 화면에 떠있는 JX그룹의 복잡한 네트워크 구조도를 바라보았다. 아이의 눈에는 그것이 마치 거대한 괴물처럼 보였다. 그리고 자신의 손가락 끝에서 그 괴물을 해체할 수 있는 힘이 시작되고 있음을 직감했다. 아이는 화면 한 구석에 저장해둔 엄마의 사진을 가만히 쓸어보았다. 엄마, 조금만 기다려. 강민준의 조용한 전쟁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저택 내부 시스템을 교란하는 사소한 장난들을 넘어 아이는 이제 JX그룹이라는 거대한 괴물의 심장, 즉 데이터 서버를 탐험하기 시작했다. 수십 페타바이트에 달하는 정보의 바닷속에서 민주는 자신만의 규칙과 패턴을 찾아 헤엄쳤다. 아이에게 회계 장부나 재무제표는 의미 없는 숫자의 나열이 아니었다. 그것은 살아있는 생물처럼 흐름과 맥박이 있는 유기체였다. 그리고 아이는 그 흐름 속에서 이질적인 종양을 발견했다. 그것은 JX건설의 자재 구매 내역에 숨겨진 작은 계좌였다. 수년간 수백 개의 유령 회사를 통해 아주 적은 금액이 주기적으로 입금되고 또 다른 계좌로 빠져나가는 흐름. 어른들의 눈에는 교묘하게 분산된 정상적인 거래처럼 보였지만 민준의 눈에는 전체 데이터의 완벽한 대칭성을 깨뜨리는 유일한 버그로 보였다. 아이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다. 그저 잘못된 것 제자리에 있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했을 뿐이다. 그래서 바로잡기로 했다. 민주는 그 비정상적인 거래 내역 데이터만을 추출하여 하나의 파일로 묶었다. 그리고는 JX그룹을 오랫동안 비판해온 구독자 수가 많지 않은 한 인터넷 경제 매체의 신입 기자에게 익명으로 이메일을 보냈다. 아이는 기자의 사회적 영향력이나 파급력 같은 것은 계산하지 않았다. 단지 그 기자가 최근 쓴 기사들의 논리 구조가 가장 명확했기 때문에 선택했을 뿐이었다. 이메일에는 아무런 내용도 없었다. 오직 JX비어기가 리포트 ZP라는 이름의 첨부 파일 하나만 존재했다. 며칠 후 작은 파문이 일었다. JX건설 수십억 원대 비자금 조성 의혹이라는 제목의 단독 기사가 그 인터넷 매체 홈페이지에 올라온 것이다. 처음에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작은 기사였지만 JX그룹의 경쟁사들이 이 기사를 놓치지 않고 SNS를 통해 퍼나르기 시작했다. 주식시장의 투자자 커뮤니티에서 의혹이 증폭되었고 결국 주요 언론사들도 이 문제를 다루기 시작했다. JX그룹의 주가가 소폭 하락했고 강태준은 긴급 임원회의를 소집했다. 회의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강태준은 자신의 앞에 선 임원들을 경멸적인 눈빛으로 쏘아보았다. 이게 대체 무슨 꼴이지? 고작 수십억 원짜리 푼돈 관리도 못해서 이 난리를 피워 당신들은 월급 받아가면서 하는 일이 뭐야? 그의 고함 소리에 임원들은 고개를 숙였다. 법무팀장은 진땀을 흘리며 보고했다. 자금의 출처와 흐름을 교묘하게 세탁해 놓아서 법적으로 문제 삼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론이 좋지 않습니다. 내부 감사를 통해 관련자를 징계하고 오해라는 공식 입장을 발표하는 것이 최선일 듯합니다. 강태준은 거대한 제국에 생긴 작은 흠집에 불쾌해했지만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았다. 그는 이것을 자신의 성장에 배 아파하는 경쟁사의 비열한 공작 정도로 치부했다. 그는 자신의 제국이 이 정도의 스캔들로 흔들릴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않았다. 당장 보안팀 불러. 정보가 어디서 어떻게 새어나갔는지 샅샅이 뒤져 쥐새끼 한 마리라도 찾아내서 내 앞에 끌고 와.
그리고 홍보팀은 언론사 놈들 입단속 제대로 시켜. 돈이 얼마가 들든 상관없어. 이깟 잡음 때문에 내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건 용납 못해. 그의 오만한 명령이 떨어지는 동안 깊은 산속 오두막에서 서유진은 최진우가 보내온 실시간 보고를 보며 생각에 잠겨 있었다. JX건설의 비자금 스캔들. 그녀는 그 돈의 존재를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만 자신의 복수 계획에서는 우선순위가 아니었다. 그녀가 노리는 것은 강태준의 목을 직접 겨눌 수 있는 수천억 원대에 달하는 해외 비자금과 정경유착의 증거들이었다. 이 작은 비자금은 전체 계획에 비하면 너무나도 사소한 것이었다. 누군가 우리 말고도 JX그룹을 공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진우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이번 정보 유출은 저희가 사용하는 경로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출처를 추적할 수 없는 유령 같은 방식입니다. 마치 내부 시스템을 손바닥 보듯 꿰뚫고 있는 자의 소행 같습니다. 유진은 모니터에 떠있는 기사를 바라보며 미간을 찌푸렸다. 최진우의 말대로였다. 공격 방식이 너무나도 대담하고 예측 불가능했다. 마치 거대한 계획 없이 시스템의 약점만을 본능적으로 파고드는 방식이었다. 경쟁사의 소행일까? 아니면 강태준에게 원한을 품은 또 다른 내부 고발자 유진은 여러 가능성을 떠올렸지만 어느 것 하나 확실하지 않았다. 이 미지의 공격수는 그녀의 복수 계획에 도움이 될 수도 있었지만 반대로 모든 것을 망쳐버릴 위험한 변수가 될 수도 있었다. 그녀는 최진우에게 지시했다. 일단 우리는 우리 계획대로 진행하세요. 강태준의 해외 페이퍼 컴퍼니 자금 흐름을 계속 추적해 주세요. 그리고 이 유령의 정체도 파악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아군인지 적군인지는 알아야 하니까요. 유진은 다시 거대한 데이터의 숲으로 시선을 돌렸다. 강태준이 스위스 은행의 비밀 계좌를 통해 로비 자금을 세탁하는 흐름을 거의 다 파악해가고 있었다. 이것이야말로 JX그룹의 심장을 멈추게 할 비수였다. 그녀는 사소한 스캔들에 흔들릴 시간이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설명할 수 없는 찜찜함이 남아있었다. 너무나도 정교하고 너무나도 변칙적인 제3의 플레이어. 그 존재가 앞으로의 싸움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그녀는 가늠할 수 없었다. 한편 JX그룹 저택에서는 강태준의 명령에 따라 고강도의 내부 조사가 시작되었다. 보안 전문가들이 동원되어 모든 임직원의 컴퓨터와 통화 내역을 샅샅이 뒤졌다. 하지만 그들은 아무런 흔적도 찾아내지 못했다. 범인은 애초에 내부에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진짜 범인은 자신의 방 침대에 누워 태블릿 PC로 숫자 퍼즐 게임을 하고 있었다. 강민주는 자신이 일으킨 소동에 아무런 관심도 없었다. 아이는 그저 버그를 수정했을 뿐 그 결과로 어른들의 세계가 얼마나 시끄러워졌는지는 알지 못했다. 아이는 이미 다음 목표를 찾아 JX그룹의 데이터베이스를 유영하고 있었다. 이번에는 JX바이오의 신약 임상실험 데이터였다. 수많은 성공 사례들 사이에 교묘하게 숨겨진 치명적인 부작용으로 사망한 몇몇 실험자들의 데이터. 민주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몰랐지만 다른 데이터들과 패턴이 다르다는 것은 알 수 있었다. 또 하나의 버그였다. 아이의 작은 손가락이 다시 한번 태블릿 화면 위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거대한 제국에 두 번째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다. 강태준의 제국에 두 번째 균열이 생겨났다. 강민준이 유출한 JX바이오의 임상실험 데이터는 첫 번째 비자금 스캔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파괴력을 지니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었다. 사람의 목숨과 직결된 기업의 윤리와 신뢰도를 뿌리부터 뒤흔드는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었다. 시민단체들이 들고 일어났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공식적인 조사가 시작되었다. JX그룹의 주가는 폭락했고 강태준은 창사 이래 최악의 위기에 직면했다. 그는 더 이상 이 사태를 경쟁사의 소행으로 치부할 수
없었다. 이것은 JX그룹의 내부를 손금 보듯 꿰뚫고 있는 누군가의 소행임이 분명했다. 그는 분노를 넘어 공포를 느끼기 시작했다. 보이지 않는 적 유령 같은 존재가 그의 제국을 안에서부터 갉아먹고 있었다. 강태준은 편집증적인 의심에 사로잡혔다. 그는 수십 년간 자신을 보좌해온 비서실장부터 가장 신임하던 임원들까지 주변의 모든 사람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결국 그는 대한민국 최고의 화이트 해커들로 구성된 엘리트 사이버 보안팀 케르베로스를 고용했다. JX그룹 본사 50층에 마련된 상황실은 순식간에 최첨단 장비들로 가득 찼다. 수십 개의 대형 모니터에는 JX그룹의 네트워크 트래픽과 서버 로그가 실시간으로 흘러갔고, 케르베로스의 팀원들은 날카로운 눈으로 이상 징후를 추적했다. 팀장인 사이퍼는 강태준에게 자신만만하게 말했다. 회장님 걱정 마십시오. 이 세상에 흔적을 남기지 않는 해커는 없습니다. 24시간 안에 그 쥐새끼의 꼬리를 잡아 회장님 앞에 대령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자신감은 하루가 채 지나지 않아 산산조각 났다. 범인은 마치 그들의 움직임을 비웃기라도 하듯 JX그룹의 네트워크를 제멋대로 휘젓고 다녔다. 케르베로스 팀이 방화벽을 강화하면 범인은 누구도 생각지 못한 오래된 백업 서버의 프로토콜 취약점을 통해 들어왔다. 그들이 함정을 파고 기다리면 범인은 갑자기 모든 활동을 멈추고 몇 시간 동안 사라졌다가 전혀 다른 자회사 서버에서 나타나 사소한 장난을 쳤다. 마치 어린아이가 술래잡기를 하는 듯한 예측 불가능한 패턴이었다. 사이퍼는 혼란에 빠졌다. 범인의 공격 방식은 그가 아는 어떤 해킹 그룹의 패턴과도 일치하지 않았다. 금전적인 이득을 노리는 랜섬웨어 공격도 아니었고, 핵심 기술을 훔치려는 산업 스파이의 움직임도 아니었다. 범인은 그저 시스템의 가장 약하고 비논리적인 부분을 찾아내 부수는 것에만 집중하는 듯했다. 그가 남긴 코드 조각들은 너무나도 독창적이고 기괴해서 기존의 어떤 분석 툴로도 해석이 불가능했다. 마치 외계인이 만든 암호문 같았다.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이퍼는 강태준 앞에서 고개를 숙여야만 했다. 공격자의 동기도 목적도 불분명합니다. 마치 거대한 지성을 가진 어린아이가 최고급 컴퓨터를 가지고 노는 것 같습니다. 규칙도 목적도 없이 그저 자신의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모든 것을 분해하고 재조립하는 듯한 움직임입니다. 강태진은 그의 보고의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다. 어린애 장난이라고 지금 내 회사가 통째로 날아갈 판에. 그는 컵을 벽에 던져 박살냈다. 그의 이성은 점점 마비되어 가고 있었다. 같은 시각 산속 오두막에서 서유진은 최진우와 함께 케르베로스 팀과 유령 해커 사이에서 벌어지는 보이지 않는 전쟁을 실시간으로 관찰하고 있었다. 최진우가 JX그룹 보안망에 심어놓은 백도어를 통해 그녀는 모든 상황을 손금보듯 들여다볼 수 있었다. 그녀는 케르베로스 팀의 유능함과 그들을 농락하는 유령의 천재성에 감탄했다. 하지만 그녀 역시 사이퍼와 마찬가지로 깊은 의문에 빠져 있었다. 초회 실장님, 이상하지 않아요. 유진이 입을 열었다. 저 해커 JX바이오의 핵심 신약 기술 원천 데이터가 담긴 서버에 몇 번이나 접근했어요. 마음만 먹었다면 수조 원의 가치가 있는 그 기술을 통째로 훔쳐갈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어요. 대신 임상실험 실패 데이터라는 돈 안 드는 정보만 쏙 빼내서 터뜨렸죠. 마치 부정을 고발하는 내부 고발자처럼요. 그녀의 분석은 날카로웠다. 최진우도 동의했다. 맞습니다. 비자금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정도 실력이면 강태준의 해외 비밀 계좌에 직접 접근하는 것도 가능했을 겁니다. 그런데 고작 국내 계열사에 푼돈만 건드렸죠. 이건 전문적인 기업 사냥꾼의 방식이 아닙니다.
원한 관계에 의한 복수라고 보기에도 공격 포인트가 너무 산만하고 비효율적입니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침묵에 잠겼다. 이 미스터리한 존재는 그들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유진은 유령이 남긴 코드 조각들을 따로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녀 역시 전성기에는 이름난 프로그래머였다. 그녀는 기괴해 보이는 코드들 속에서 어떤 일관된 논리, 독특한 패턴을 발견했다. 그것은 효율성이나 합리성과는 거리가 멀었다. 오히려 지독할 정도로 순수하고 수학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방식이었다. 마치 잘 짜인 교향곡처럼 모든 코드가 완벽한 대칭과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불필요한 군더더기가 하나도 없는 예술작품 같은 코드였다. 그 순간 유진의 뇌리를 스치는 섬광 같은 생각이 있었다. 어린아이가 최고급 컴퓨터를 가지고 노는 것 같다. 케르베로스 팀장의 보고 내용은 단순한 비유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말도 안 되는 가정.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보안 단말기를 열었다. 그곳에는 그녀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존재 아들, 강민준의 사진이 저장되어 있었다. 아이는 그녀가 직접 코딩을 가르쳐 주었던 태블릿 PC를 늘 손에서 놓지 않았다. 아이는 숫자를 사랑했고 세상의 모든 것을 패턴과 논리로 이해하던 아이였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왜 보소? 내 아들은 이제 겨우 4살이야. 유진은 고개를 저으며 터무니없는 상상을 지워버리려 했다. 하지만 한번 피어오른 의심의 씨앗은 걷잡을 수 없이 자라났다. 유령의 변칙적인 공격 패턴, 돈이나 권력에 관심이 없는 듯한 순수한 파괴 행위, 그리고 수학적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코드의 구조까지. 모든 것이 그녀가 아는 단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녀의 천재 아들 강민준. 유진은 혼란스러운 눈으로 모니터를 바라보았다. 만약 자신의 상상이 사실이라면 이 복수극은 그녀가 감당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었다. 서유진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끔찍한 의심은 밤새 그녀를 괴롭혔다. 그것은 이성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상상이었지만 그녀의 모든 직감과 분석이 단 하나의 가능성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불확실함 속에서 고통받을 수 없었다. 확인해야만 했다. 자신의 눈으로 직접 끔찍한 진실을 마주해야만 했다. 그녀는 새벽이 되자마자 최진우에게 긴급 통신을 보냈다. 그녀의 요구는 단호하고 절박했다. 민준이를 봐야겠어요. 지금 당장요. 최진우는 당황했다. 그는 유진이 아들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위험한 생각을 하고 있다고 여겼다. 유진님, 그건 너무 위험합니다. 강태준이 집안의 보안을 최고 수준으로 올려놓았습니다. 지금 접근하는 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물러서지 않았다. 직접 가겠다는 게 아니에요. CCTV를 통해서라도 아이 방에 설치된 카메라만이라도 좋으니 아이의 모습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제발요. 이건 제 복수 계획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절박함과 확신에 찬 어조의 최진호는 더 이상 반대할 수 없었다. 그는 유진이 단순한 감정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실력을 동원하여 JX그룹 저택의 보안 시스템에 다시 한번 침투했다. 케르베로스 팀이 구축한 새로운 방화벽은 견고했지만 그는 과거 자신이 직접 설계했던 시스템의 가장 깊숙한 곳에 남겨둔 비상용 백도어를 이용했다. 몇 시간의 사투 끝에 그는 마침내 민준의 방에 설치된 카메라의 제어권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유진의 오두막에 있는 대형 모니터 화면에 익숙한 아들의 방이 나타났다. 모든 것이 그대로였다. 그녀가 직접 골랐던 가구들 벽에 걸린 공룡 그림, 그리고 침대 한가운데에 앉아있는 작은 아이. 그녀의 아들 강민준이었다. 아이는 훌쩍 자라 있었다. 몇 달 사이에 아이의 얼굴에서 젖살이 빠지고 어딘지 모르게 어른스러운 분위기마저 풍겼다. 유진은 저도 모르게 모니터 화면에 손을 뻗었다.
만져지지 않는 아들의 모습에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다. 민주는 여느 때처럼 태블릿 PC에 몰두해 있었다. 작은 손가락이 현란하게 화면 위를 오갔다. 유진은 다른 쪽 모니터에 JX그룹의 네트워크 활동을 실시간으로 띄웠다. 케르베로스 팀이 추적하고 있는 유령의 활동 그래프였다. 그녀는 숨을 죽인 채 두 개의 화면을 번갈아 보았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제발 자신의 끔찍한 예상이 틀리기만을 간절히 기도했다. 하지만 현실은 그녀의 마지막 희망마저 잔인하게 짓밟아 버렸다. 민준의 손가락이 화면의 특정 아이콘을 드래그해서 다른 폴더로 옮겼다. 그 순간 유령의 활동 그래프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JX 로지스틱스의 전국 물류망 서버가 일시적으로 마비되는 신호였다. 잠시 후 민준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방금 옮겼던 아이콘을 제자리로 돌려놓았다. 그러자 거짓말처럼 마비되었던 물류망 서버가 정상으로 돌아왔다. 케르베로스 팀은 갑작스러운 서버 다운과 복구의 혼란에 빠졌지만 유진은 모든 것을 보고 있었다.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었다. 그녀의 4살배기 아들이 대한민국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거대 그룹의 물류 시스템을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고 있었다. 유진은 계속해서 지켜보았다. 민준이 복잡한 도형 퍼즐을 맞추자 JX 캐피탈의 주식 자동 거래 프로그램에 오류가 발생했다. 아이가 코딩 시뮬레이션 게임에서 가상의 도시를 만들자 JX 건설의 스마트 시티 설계돼 알 수 없는 데이터가 끼어들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1초의 오차도 없이 일치했다. 유진의 입에서 짧은 신음이 터져 나왔다. 그녀는 의자 등받이에 힘없이 몸을 기댔다. 온몸의 힘이 빠져나가는 듯했다. 통신 너머에 최진우가 놀라 물었다. 유진님, 괜찮으십니까? 대체 뭘 확인하신 겁니까? 하지만 유진은 대답할 수 없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공포와 자부심, 그리고 죄책감이 뒤섞인 형용할 수 없는 감정의 폭발이었다. 가장 먼저 밀려온 감정은 끔찍한 공포였다. 자신의 아들이 얼마나 위험한 불장난을 하고 있는지 아이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 만약 강태준이나 케르베로스 팀이 유령의 정체를 알아내기라도 한다면 그들은 민준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4살짜리 아이라고 해서 동정심을 보일 위인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제국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인간들이었다. 유진은 아들이 거대한 폭탄을 들고 아슬아슬한 외줄타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듯 했다. 하지만 공포의 이면에서는 주체할 수 없는 자부심이 솟아올랐다. 그녀의 아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천재였다. 그녀의 지성과 재능을 물려받았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미지의 존재였다. 대한민국 최고의 보안 전문가들을 어린애 다루듯 하는 그 능력. 그녀는 자신의 아들이 자랑스러웠다. 그리고 동시에 그런 아들을 괴물 같은 세상에 홀로 남겨두고 떠나야만 했던 자신의 처지에 대한 깊은 슬픔을 느꼈다. 마지막으로 그녀의 온몸을 짓누르는 것은 바로 죄책감이었다. 그녀가 곁에 있었다면 민주는 그저 평범한 천재 아이로 자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녀의 사랑과 보호 속에서 자신의 재능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키워나갔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의 부재와 아버지를 향한 배신감이 아이를 차가운 복수의 화신으로 만들었다. 아이는 자신의 방식으로 엄마의 복수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아들의 어린 시절을 앗아간 것이 자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한참을 울던 유진은 마침내 눈물을 닦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눈빛은 이전보다 더욱 단단하고 결연해져 있었다. 이제 복수의 계획은 전면 수정되어야만 했다. 강태준을 무너뜨리는 것은 더 이상 최우선 목표가 아니었다. 최우선 목표는 아들 강민준을 지키는 것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어둠 속의 복수자가 아니었다.
아들을 지키기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적의 공격을 막아내고 아들의 길을 인도해야 하는 수호 천사가 되어야만 했다. 그녀는 최진우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다. 최진우는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유진이 보여주는 영상과 데이터의 완벽한 상관관계 앞에서 입을 다물 수 없었다. 그는 충격과 경외감이 뒤섞인 눈으로 화면 속의 작은 아이를 바라보았다. 유진은 단호하게 말했다. 이제부터 우리의 작전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케르베로스 팀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려 민준이의 흔적을 완벽하게 지우는 것. 둘째, 민준이의 공격을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하여 강태준에게 가장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는 것. 이제부터 이건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제 아들을 지키기 위한 전쟁입니다. 서유진의 복수는 이제 새로운 차원의 전쟁으로 변모했다. 그녀는 더 이상 어둠 속에서 홀로 칼을 가는 암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천재적인 재능을 가졌지만 스스로를 제어할 수 없는 강력한 아군 아들, 강민준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지휘하여 적의 심장부에 정확한 폭격을 유도하는 관제탑이 되어야 했다. 그녀와 민준 두 사람은 보이지 않는 협공으로 강태준의 제국을 옥죄는 완벽한 협공을 시작했다. 민준이 혼돈을 만들면 유진은 그 혼돈을 기회로 삼았다. 첫 번째 목표는 강태준의 자금줄이자 정치적 보호막 역할을 하던 태성그룹과의 부정한 커넥션이었다. 유진은 최진우를 통해 태성그룹의 비자금이 JX그룹의 해외 항만을 통해 밀수품 형태로 세탁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다. 그녀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지만 JX그룹의 철통 같은 물류 보안 시스템 때문에 섣불리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그녀에게 기회가 찾아왔다. 유진은 최진우에게 JX그룹 물류 시스템의 화물 추적 데이터베이스에 아주 미세한 오류 코드를 심어달라고 지시했다. 일반적인 시스템에서는 감지조차 못할 사소한 버그였지만 완벽한 대칭성과 논리적 규칙성을 추구하는 민준의 눈에는 분명히 거슬리는 오점으로 보일 터였다. 그녀는 아들이라는 변덕스러운 천재를 위한 미끼를 던진 것이다. 그리고 민준은 그 미끼를 물었다. 민준의 방아이는 태블릿 화면에 떠있는 복잡한 물류 네트워크 지도를 보고 있었다. 수만 개의 화물 데이터가 완벽한 규칙에 따라 움직이는 모습은 아이에게 아름다운 군무처럼 보였다. 그런데 단 하나의 데이터 패킷만이 미세하게 불협화음을 내고 있었다. 유진이 심어놓은 바로 그 오류 코드였다. 민준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잘못된 부분을 고치기 위해 손가락을 움직였다. 아이는 시스템 전체를 바로잡기 위해 해당 패킷이 포함된 서버의 로그 기록을 통째로 초기화시켜 버렸다. 그 순간 JX그룹의 종합 상황실은 아비 규환에 빠졌다. 태성그룹의 밀수품을 실은 바로 그 화물선의 위치 정보와 운항 기록이 시스템에서 통째로 사라져 버린 것이다. 관제팀은 원인을 알 수 없는 시스템 오류에 당황했고 강태준은 태성그룹 회장의 분노에 찬 전화를 받아야만 했다. 케르베로스 팀은 갑작스러운 서버 다운의 원인을 찾기 위해 또다시 유령의 흔적을 쫓기 시작했다. 모두의 시선이 디지털 세계의 혼란에 집중된 바로 그 순간 유진의 진짜 공격이 시작되었다. 유진은 미리 준비해둔 화물선의 정확한 좌표와 밀수품 목록 그리고 강태준과 태성그룹 회장의 통화 녹취록 파일을 익명으로 해양경찰청과 한 탐사보도 전문 기자에게 동시에 전송했다. 타이밍은 완벽했다. JX그룹이 시스템 오류로 우왕좌왕하는 사이 해양경찰의 헬기와 경비정이 화물선을 덮쳤고 현장에서 수천억 원대의 밀수품이 고스란히 적발되었다. 뉴스는 속보로 이 사실을 타전했고 JX그룹과 태성그룹의 주가는 동반 폭락했다. 강태준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모든 것을 부수며 포효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케르베로스 팀을 농락한 유령 해커의 소행이라고 확신했다. 하지만 동시에 해커가 어떻게 화물선의 비밀 정보까지 정확히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할 길이 없었다.
그는 내부의 적과 외부의 적에게 동시에 공격당하고 있다는 공포에 휩싸였다. 그의 의심은 모든 임직원으로 번져나갔고 JX그룹 내부는 불신과 공포로 얼어붙기 시작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유진과 민준의 협공은 계속되었다. 민준이 JX바이오의 연구 데이터 서버에 버그를 수정하겠다며 접근해 작은 소동을 일으키면 유진은 그 틈을 타 강태준이 유력 정치인에게 뇌물을 주기 위해 신약 개발 정보를 미리 유출했다는 증거를 검찰에 넘겼다. 민준이 JX건설의 설계도면 서버에 비효율적인 코드 몇 줄을 지워버리면 유진은 그 틈을 타 JX건설이 환경영향평가를 조작했다는 내부 자료를 환경단체에 제보했다. 민준은 거대한 폭풍을 일으키는 나비였고 유진은 그 폭풍의 방향을 정확히 적의 심장부로 돌리는 조종사였다. 강태준의 제국은 사방에서 터져나오는 스캔들을 막기에 급급했다. 그에 충실했던 정치적 경제적 파트너들은 하나둘씩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은행들은 대출금 회수에 들어갔고 투자자들은 펀드를 환매했다. 한때 철옹성 같았던 JX그룹은 이제 사방에서 불길이 치솟는 거대한 성처럼 보였다. 이 모든 혼란 속에서 가장 먼저 공포를 느낀 것은 한소희였다. 그녀는 복잡한 경영 문제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녀가 원했던 것은 JX그룹 안주인이라는 타이틀과 그에 따르는 부와 명예뿐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가 누리던 모든 것이 신기루처럼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그녀가 애용하던 백화점의 VVIP 라운지에서는 직원들이 수군거렸고 그녀가 주연으로 내정되었던 영화는 투자 문제로 제작이 무기한 연기되었다. 어느 날 저녁 한소희는 파티에 가기 위해 새로 산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착용하고 있었다. 그때 강태준이 술에 취해 방으로 들어왔다. 그는 그녀의 목에 걸린 보석을 보더니 광기 어린 눈으로 그것을 잡아챘다. 이 와중에도 이런 사치를 부릴 정신이 있어. 당신 때문에, 당신의 그 끝없는 탐욕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야. 목걸이가 끊어지며 다이아몬드가 바닥으로 쏟아졌다. 한소희는 비명을 지르며 그에게 대들었다. 뭐 내 탓이라고 무능한 건 당신이잖아. 그 여자 하나 제대로 처리 못해서 이 사달을 만들어 두 사람의 완벽해했던 관계에도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한소희는 강태준이라는 배가 침몰하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녀는 자신이라도 살아남기 위해 몰래 자신의 재산을 해외로 빼돌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녀는 강태준이 무너지기 전에 최대한 많은 것을 챙겨서 도망칠 생각뿐이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강태준에 대한 사랑이나 존경은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자신의 안위에 대한 공포와 탐욕만이 번뜩일 뿐이었다. 산속 오두막에서 유진은 무너져가는 제국의 모습을 차갑게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복수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편치 않았다. 모니터 속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 태블릿에 집중하고 있는 아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그녀는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다. 그녀는 지금 아들의 순수한 재능을 복수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이 끝나면 아들에게 평범한 어린 시절을 돌려줄 수 있을까?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다. 그녀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강태준은 완전히 구석에 몰렸다. 사방에서 날아드는 공격에 그의 이성은 마비되었고 그의 영혼은 편집증이라는 독에 잠식당했다. 그는 더 이상 아무도 믿지 않았다. 수십 년간 곁을 지킨 충신들의 조언은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속임수로 들렸고 그들의 충성스러운 눈빛은 기회를 노리는 배신자의 가면으로 보였다. 그의 제국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는 스스로를 왕좌에 고립시킨 미치광이 왕이었다. 그의 관계는 마침내 JX그룹의 심장부인 임원 회의실에서 폭발했다. 그는 재무담당 부회장인 윤상철을 모든 임원들 앞에서 지목했다. 윤 부회장은 JX그룹의 창립 멤버이자
강태준의 아버지를 모셨던 충신 중에 충신이었다. 윤 부회장, 최근 자금 흐름이 이상한데 당신이 뒤에서 무슨 짓을 꾸미고 있는지 솔직하게 말해. 내 정보를 경쟁사에 얼마에 팔아넘겼지? 강태준의 목소리는 살기로 가득 차 있었다. 윤 부회장은 창백해진 얼굴로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강태준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다.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보안팀은 저자의 모든 출입 권한을 박탈하고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강태준의 불호령에 회의실은 공포로 얼어붙었다. 수십 년간 회사에 헌신했던 노신사가 보안 요원들에게 짐승처럼 끌려나가는 모습을 다른 임원들은 숨죽인 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날 이후 JX그룹의 누구도 강태준에게 감히 직언을 하지 못했다. 그의 주변에는 오직 그의 비위를 맞추는 아첨꾼들만이 남게 되었다. 그는 스스로 눈과 귀를 멀게 한 것이다. 충신을 내친 강태준은 연이은 주가 폭락과 자금 압박을 해결하기 위해 최악의 수를 두었다. 그는 JX바이오의 미공개 신약 3상 임상실험 결과를 일부러 부풀려 언론에 흘린 뒤 주가가 폭등했을 때 자신과 관련된 페이퍼 컴퍼니들이 보유한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하여 현금을 확보하려는 위험한 작전을 세웠다. 이것은 명백한 주가 조작이자 JX그룹의 마지막 남은 신뢰마저 팔아먹는 자살 행위였다. 하지만 궁지에 몰린 그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보이지 않았다. 이 위험한 작전을 실행하기 위해 강태준의 비밀팀은 평소보다 훨씬 많은 보안 프로토콜을 우회해야만 했다. 그들의 비정상적인 움직임은 JX그룹의 네트워크를 놀이터처럼 여기던 강민준의 눈에 즉시 포착되었다. 민준의 눈에 아버지가 벌이는 일은 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거대한 버그 그 자체였다. 아이는 이 잘못된 흐름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아이는 아버지가 만든 가짜 데이터를 원본 임상실험 데이터로 되돌려 놓는 아주 간단한 수정 작업을 실행했다. 민준의 순수한 행동은 JX그룹에 사형 선고를 내렸다. 주가 조작을 위해 부풀려진 보고서가 언론에 배포되기 직전 원본 데이터로 교체되어 버린 것이다. JX그룹의 홍보팀은 자신들이 어떤 자료를 배포하는지도 모른 채 신약의 치명적인 부작용이 포함된 원본 데이터를 전 세계에 타전해버렸다. 결과는 파국이었다. 주가는 폭등은커녕 사상 최악의 폭락을 기록했고 강태준은 주가 조작 시도라는 빼도 박도 못할 증거를 제 손으로 세상에 공개한 꼴이 되었다. 금융감독원의 압수수색 영장이 즉시 발부되었다. 산속 오두막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던 서유진과 최진호는 말문을 잃었다. 유진은 아들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예측하고 미리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강태준이 그토록 어리석고 빠르게 자멸의 길을 걸을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그녀가 계획했던 복잡한 전략이 필요 없을 정도였다. 강태준은 스스로의 광기와 탐욕의 발이 걸려 넘어져 제국의 잔해에 깔려 압사당하고 있었다. 유진은 차가운 만족감과 함께 씁쓸함을 느꼈다. 한편 저택에서 한소희는 강태준의 몰락이 예상보다 훨씬 빠르다는 사실에 공포에 질렸다. 그녀는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녀는 그동안 강태준에게서 선물 받았던 고가의 미술품들을 몰래 팔아치우기 위해 인사동의 한 비밀 갤러리 딜러와 접촉했다. 수백억 원대에 달하는 모딜리아니와 샤갈의 그림들이었다. 그녀는 이 돈을 챙겨 조용히 해외로 도피할 계획이었다. 그녀는 강태준이 검찰 조사를 받느라 정신이 없는 틈을 노렸다. 하지만 그녀의 배신은 생각보다 빨리 발각되었다. 갤러리 딜러가 워낙 거물급의 작품이다 보니 최종 거래 전에 원 소유주인 강태준에게 직접 확인 전화를 넣은 것이다. 검찰 조사를 받고 막 귀가하여 신경이 곤두서 있던 강태준은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이야기에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것을 느꼈다. 그가 가장 믿었던 그의 마지막 안식처라고 생각했던 여자마저 그의 등에 칼을 꽂은 것이다. 강태준은 말없이 전화를 끊고 그림들이 걸려있던 서재로 향했다. 벽에는 그림이 사라진 빈 액자만이 흉물스럽게 남아있었다.
그는 와인병을 집어들어 그대로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붉은 와인이 마치 피처럼 카페 위로 번져나갔다. 마침 외출 준비를 마치고 내려오던 한소희는 그의 모습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그녀는 모든 것이 발각되었음을 직감했다. 태태준 씨, 그게... 그녀가 변명을 하려던 순간 강태준이 짐승처럼 그녀에게 달려들었다. 이 배신자년, 그의 손이 한소희의 머리채를 거칠게 잡아챘다. 한소희는 비명을 지르며 발버둥 쳤지만 이성을 잃은 남자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다.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내 모든 걸 다 줬는데 감히 내 뒤통수를 쳐. 그는 그녀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한소희도 더 이상 순한 양인 척하지 않았다. 그녀는 증오에 찬 눈으로 그를 쏘아보며 악을 썼다. 네가 자초한 거잖아. 이 무능한 새끼야. 네가 망했으니 나라도 살아야지. 내깟 놈 옆에서 같이 죽으라는 거야. 두 사람의 추악한 본성이 거침없이 터져 나왔다. 사랑과 욕망으로 포장되었던 그들의 관계는 이제 증오와 경멸만이 남은 진흙탕 싸움으로 변했다. 그들은 서로를 저주하며 욕설을 퍼부었고 집안의 온갖 기물들을 부수며 싸웠다. 한때 JX그룹의 화려한 성공을 상징했던 그 대저택은 이제 두 악인의 파멸을 위한 무대가 되어버렸다. 그들의 탐욕스러운 동맹은 가장 추악한 방식으로 막을 내리고 있었다. 이제 그들은 서로의 목을 조르는 원수가 되었다. 이제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서유진의 손에는 강태준과 한소희의 죄를 증명할 마지막 카드들이 들려 있었다. 첫 번째는 JX그룹의 핵심 기술이 본래 그녀의 아이디어와 설계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원본 데이터였다. 거기에는 그녀만이 아는 디지털 워터마크가 숨겨져 있었다. 두 번째는 최진우가 저택에 몰래 설치한 녹음장치에 기록된 강태준과 한소희가 서로를 비난하며 유진의 살인 미수 사건을 언급하는 생생한 대화 내용이었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이제 심판의 시간이었다. 결전의 장소는 JX그룹의 임시 주주총회장이었다. 연이은 스캔들과 경영 악화로 해임 위기에 몰린 강태준이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소집한 마지막 발악의 무대였다. 그는 이 자리에서 투자자들을 설득하고 반대파를 제압하여 기사회생을 노리고 있었다. 유진은 바로 그곳에서 그의 세상이 가장 빛나는 순간에 모든 것을 끝장내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더 이상 어둠 속에 숨은 유령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제국을 되찾으러 온 살아있는 주인이었다. 주주총회장은 살얼음판 같은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수백 명의 주주들과 이사진 그리고 수십 명의 기자들이 강태준의 입을 주목하고 있었다. 강태준은 초췌했지만 애써 위험을 가장하며 연단에 섰다. 그는 유창한 거짓말로 현재의 위기가 외부 세력의 음해 때문이며 자신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준다면 JX그룹을 다시 반석 위에 올려놓겠다고 호소했다. 그의 연설이 절정으로 치닫고 일부 주주들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총회장의 거대한 이중문이 천천히 열렸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문 쪽으로 쏠렸다. 그곳에는 한 여자가 서 있었다. 왼쪽 다리를 살짝 절었지만 그 어떤 모델보다도 당당하고 곧은 자세였다. 얼굴에는 옅은 흉터가 남아 있었지만 그 눈빛은 회장을 압도할 만큼 깊고 강렬했다. 회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멈췄다. 그들은 유령이라도 본 듯한 표정이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JX그룹의 전 안주인 서유진이었다. 세호, 유진. 연단 위에 강태준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갔다. 그는 헛것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려 했지만 그녀는 분명히 실존했다. 그녀는 천천히 하지만 망설임 없는 걸음으로 연단을 향해 걸어왔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그녀를 향해 터졌지만 그녀의 눈은 오직 한 사람 강태준에게만 고정되어 있었다.
총 회장은 완전한 침묵에 휩싸였다. 오직 그녀의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와 사람들의 거친 숨소리만이 들릴 뿐이었다. 유진은 연단 바로 앞에 멈춰 서서 마이크를 잡고 있는 강태준을 차갑게 올려다보았다. 그리고는 나지막하지만 회장 전체에 울릴 만큼 명료한 목소리로 말했다. 여보, 나 없이 주주총회를 연이 재미있나요? 그 한마디에 강태준의 마지막 이성이 끊어졌다. 그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오지마, 넌 죽었어. 저리가 괴물. 그의 비명은 그녀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자신의 죄를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되었다. 바로 그 순간 유진의 계획된 마지막 공격이 시작되었다. 산속 오두막에서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유진의 신호에 따라 저택의 방에 있던 강민준이 태블릿 화면에 마지막 명령어를 입력했다. 그것은 아이가 만든 가장 강력한 시스템 정리 프로그램이었다. 아이의 손가락이 화면을 누르는 순간 JX그룹의 모든 것이 멈췄다. 강태준의 뒤에 있던 거대한 스크린에 떠있던 JX그룹의 로고가 깨진 유리처럼 산산조각 났다. 그 자리에는 강태준과 한소희 명의의 모든 국내외 은행 계좌와 자산 목록이 나타났고 SES 디나이드라는 붉은 글자와 함께 모든 자산이 실시간으로 동결되는 그래픽이 펼쳐졌다. 강태준이 비명을 지를 틈도 없이 총 회장의 스피커에서는 찢어지는 듯한 소음과 함께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내가 그 여자를 절벽으로 밀었잖아. 나 혼자 한 짓이 아니라고. 닥쳐. 증거도 없이 죽은 년이야. 내 탐욕만 아니었어도 이 지경까지는 안 왔어. 그것은 강태준과 한소희가 서로의 죄를 폭로하며 싸우던 바로 그 대화 내용이었다. 살인 미수 공모의 생생한 증거가 모든 주주와 기자들 앞에서 공개된 것이다. 객석에 앉아있던 한소희는 얼굴이 사색이 되어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주변을 에워싸고 있던 최진우의 팀원들에게 붙잡힌 후였다. 이것이 끝이 아니었다. 스크린에는 JX그룹 핵심 기술의 설계도가 나타났다. 하나는 공식적인 JX그룹의 설계도, 다른 하나는 유진의 개인 서버에 보관되어 있던 원본 설계도였다. 두 개의 설계도가 겹쳐지자 유진만이 심어놓은 푸른색 디지털 워터마크가 선명하게 빛을 발했다. 강태준이 아내의 재능을 훔쳐 지금의 제국을 세웠다는 사실이 만천에 증명되는 순간이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강태준은 무대 위에 주저앉아 넋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렸다.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총 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주주들의 고함과 기자들의 질문, 카메라 플래시가 뒤엉켰다. 미리 대기하고 있던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쳐 무대 위에서 망연자실해 있는 강태준과 객석에서 발버둥치는 한소희에게 수갑을 채웠다. 서유진은 이 모든 혼란의 중심에서 폭풍의 눈처럼 고요하게 서 있었다. 그녀는 길고 길었던 전쟁의 끝을 자신의 손으로 일궈낸 정의의 실현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그녀는 연단으로 올라가 마이크를 잡았다. 소란스럽던 총 회장이 거짓말처럼 조용해졌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담담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오늘 도둑 맞았던 제 이름과 제 회사를 되찾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JX그룹은 이제 과거의 부정을 모두 씻어내고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그녀의 선언에 주주들 사이에서 하나둘씩 박수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그것은 한 여인의 위대한 귀환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강태준과 한소희의 몰락은 한 시대의 종말을 고하는 거대한 불꽃놀이와 같았다. 주주총회장에서의 극적인 체포 이후 그들이 저지른 모든 범죄가 낱낱이 세상에 공개되었다. 서유진 살인 미수 수조 원대의 분식회계와 주가 조작 정경유착과 뇌물 공여기술 탈취 등 죄목은 끝이 없었다.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세기의 재판 끝에 강태준은 무기징역을, 한소희는 25년형을 선고받고 역사의 뒤양일로 사라졌다. 그들이 쌓아올렸던 부와 명예는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었다.
주인을 잃은 JX그룹은 좌초된 난파선처럼 표류했다. 주가는 휴지 조각이 되었고 채권단은 파산 신청을 압박했다. 수만 명의 직원들은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모두가 JX그룹의 해체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던 그때 서유진이 구원투수로 등판했다. 그녀는 주주총회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임시의장으로 선임되었고 JX그룹의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이끌게 되었다. 그녀의 귀환은 절망에 빠졌던 JX그룹에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되었다. 그녀의 방식은 강태준과 정반대였다. 그녀는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않았다. 대신 직원들과 밤샘 토론을 벌였고 협력업체들을 직접 찾아가 설득했으며 채권단을 상대로 JX그룹의 미래 가치를 증명해 보였다. 그녀는 부실한 계열사들을 과감하게 정리하고 비리 임원들을 모두 해고했다. 그 빈자리에는 능력과 정직함을 갖춘 젊은 인재들을 등용했다. 그녀는 썩은 부분을 도려내고 새로운 피를 수혈하여 거대한 조직을 되살리고 있었다. 최진우는 그녀의 가장 든든한 오른팔이 되어주었다. 그는 JX그룹의 새로운 감사실장이 되어 과거의 모든 비리를 청산하고 투명한 경영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앞장섰다. 서유진의 진심과 능력에 감동한 직원들은 다시 희망을 품고 일하기 시작했고 등을 돌렸던 시장의 신뢰도 서서히 회복되었다. 그녀는 복수심으로 제국을 무너뜨렸지만 이제는 책임감과 비전으로 폐허 위에서 새로운 제국을 건설하고 있었다. 몇 달간의 가쁜 시간을 보낸 후 마침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했다. 회사가 안정궤도에 오르자 유진은 마침내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마주하기로 결심했다. 바로 아들 민준을 만나는 것이었다. 그동안 민준은 최진우가 마련한 안전한 장소에서 심리치료 전문가의 보호를 받고 있었다. 유진은 아들을 다시 만날 순간을 수없이 상상했지만 막상 그 순간이 다가오자 두려움이 앞섰다. 죽었던 엄마의 갑작스러운 등장을 아이가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녀는 강태준의 흔적이 가득한 저택 대신 자신이 회복기를 보냈던 산속의 작은 오두막으로 아들을 데려와 달라고 부탁했다. 그곳은 그녀에게 고통의 장소이자 새로운 삶이 시작된 곳이었다. 그녀는 오두막 앞에 흐르는 작은 시냇가에 앉아 초조하게 아들을 기다렸다. 마침내 숲길 저편에서 최진우의 손을 잡고 걸어오는 작은 아이의 모습이 보였다. 유진은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한 채 그 자리에 얼어붙어 아들을 바라보았다. 민주는 유진을 발견하고는 그 자리에 우뚝 멈춰 섰다. 아이는 울지도 달려오지도 않았다. 그저 커다란 눈으로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엄마를 가만히 바라볼 뿐이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깊은 침묵이 흘렀다. 유진은 애써 미소를 지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민준아, 엄마야.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에 흩어졌다. 그녀는 눈물이 터져 나오려는 것을 필사적으로 참았다. 그때 민준이 천천히 그녀를 향해 걸어오기 시작했다. 아이는 유진의 바로 앞에 멈춰 서서 작은 손을 들어 유진의 얼굴에 남은 흉터를 조심스럽게 만졌다. 아이의 작은 손길에 유진은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민주는 말없이 자신의 소매로 엄마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그녀의 품에 폭 안겼다. 보고 싶었어요. 아이의 작은 속삭임에 유진은 아들을 부서져라 껴안으며 오열했다. 길고 길었던 그녀의 전쟁이 마침내 끝나는 순간이었다. 1년 후 JX그룹은 서유진 회장의 리더십 아래 완벽하게 재기에 성공했다. 회사는 투명 경영과 사회적 책임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거듭났고 주가는 과거의 영광을 되찾았다. 서유진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여성 경영인이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복수의 화신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으로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강하고 현명한 리더였다. 그녀의 삶 역시 안정을 되찾았다. 그녀는 거대한 저택을 팔고 조용한 교회에 아담한 집을 마련했다. 그녀의 아들 민주는 더 이상 어두운 방 안에서 태블릿만 들여다보지 않았다. 아이는 영재들을 위한 대안학교에 다니며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펼치고 있었다. 아이의 얼굴에는 과거의 그늘 대신 밝은 웃음이 가득했다. 아이는 여전히 말수가 적고 어른스러웠지만 이제는 친구들과 어울려 축구를 하고 평범한 아이처럼 장난을 치기도 했다. 한치도 했다. 어느 화창한 주말 오후 유진은 집 앞 정원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민주는 그 옆에서 자신의 노트북으로 무언가에 열중하고 있었다. 유진이 슬쩍 들여다보니 아이는 아프리카의 식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공지능 기반 지하수 탐지 프로그램을 코딩하고 있었다. 유진은 대견한 미소를 지으며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우리 아들 세상을 구하려는 거야. 민주는 쑥스러운 듯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아니요. 그냥 버그가 보여서요. 유진은 아들을 꼭 껴안았다. 그녀는 이 평범하고 소중한 행복을 지키기 위해 지옥을 건너왔다. 그녀가 무너뜨린 것은 단순한 악의 제국이 아니었다. 그녀는 아들과 자신을 억압하던 과거의 모든 굴레를 부수고 새로운 세상을 창조한 것이었다. 저 멀리 석양이 지고 있었다. 하지만 모자의 새로운 세상에는 이제 막 희망의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다. 어둠은 지나갔고 상처는 아물었으며 그 자리에는 사랑과 신뢰만이 남아 영원히 빛날 것이었다.